시골길을 따라 관광버스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로 마을을 깨운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든가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재촉했을 사람들이 차례로 차에서 내리고 각자 생활의 터는 달라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곳, 바로 고향이었다. 산을 두르고 돌아앉아서 산과 더불어 나이를 먹는 고향. 그 고향 땅에서 솜솜한 세월을 엮어온 조상들은 그네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있었다. 넉넉한 조상들은 아득한 후손에게 양짓뜸을 내주고 노독을 풀기도 전에 어른들은 깊은 예를 올린다. 손 있는 날은 피해야 하고 볕이 좋아야 하는 까다로움으로 받은 오늘, 다락 깊숙이 모셔두었던 조상들의 채취가 마당 가득하다. 첫 페이지 보면은 92년도에 그 사기 훈강은 금년도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 이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모임은 성씨의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성원을 이루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이야 할 수가 있지. 여기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이 촉구를 마당에 가득한 조상들의 손때 묻은 고소적을 펼치는 아이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족보의 주인이 아이들도 궁금할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신거예요. 윤관 할아버지. 윤관 할아버지 여기. 문숙공 할아버지라고 그러는겨. 네? 실로 명문가다운 모습으로 만난 파평윤 씨. 이제 파평윤 씨 그 고향을 찾아 떠난다. 떠나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이들도 어떤 뿌리를 안고 태어났을 터였으니 기차가 닿은 곳은 경기도 파주 땅. 신라 경덕왕 때 파평현으로 불린 파평윤 씨의 관향이다. 그 동북쪽에 자리 잡은 파평산. 파평산은 파평윤 씨의 시조 태사공 윤신달의 탄생과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한 무리의 여행객을 따라 내려간 미타산. 태사공이 학문을 닦던 집터로 후에 3세 복야공이 금강사란 절을 짓는다. 숫자가 그냥 복야공이신데 그 양반이 그 숫자를 따서 금강사라. 손이라. 흔적으로 남아있는 석축엔 세월의 쓸려감 없이 또렷이 쉬기가 남아있고 갈마선이라고 옛날 여기 태사공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 치마대. 공이 강 너머 송도로 내왕할 때 마치 물결을 끊어 마시듯이 강을 건너므로 당시 사람들은 여음진이라 불렀고 천년의 세월을 보태어 임진강은 흐르고 있었다. 파평산 끝자락에 의관을 갖춘 후손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파평윤 씨 성지 용연. 구복들었어. 대개의 성씨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 중에 몇몇 성씨는 그 출처가 신기하므로 지명으로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용연 역시 파평윤 씨의 시조 태사공의 탄강 설화를 낳게 한 성역이었다. 세월의 무심함을 자연도 잡아둘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넓고 깊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옛 모습을 아쉬워하며 후손들은 잉어 몇 마리를 연못 속으로 보낸다. 파평윤 씨 족보에는 천년 전 시조의 탄강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신라 진성왕 7년 8월의 어느 날
파주의 파평선 아래 용연 위로 구름과 운무가 자욱하게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옥함이 떠오른다. 찬연한 서기를 발산하면서 옥함에서 나온 아기. 그가 시조 태사공이었고 이로부터 파평윤씨 문중사가 열리게 된다. 이후로 선지, 금강, 지평, 그리고 오세손, 문숙공, 윤관으로 파평윤씨 문중사는 이어진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합하고 고려를 세운 개국공신 태사공. 동경 대도독부로 부임되어 신라 유민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를 30여 년. 그는 부임지인 경주에서 여생을 거두고 봉강제 뒤편 구봉산 아래에 터를 잡는다. 태사공을 시조로 하는 파평윤씨는 오늘날 전국에 걸쳐 100만 명의 문중 식구를 거느리며 인구 순위 8위를 차지한다. 파평윤씨는 오세손 문숙공이 파평현 개국백에 봉해짐으로 본관을 파평으로 삼게 됐으며 그를 중시조로 세계가 분포되기 시작했다. 문숙공의 사당과 묘소가 있는 여충사. 쌀쌀한 가을날 문숙공의 추향제가 거행됐다. 몇 해 전부터 문중 사람들의 정성을 보태어 여충사 내를 새롭게 단장해 놓은 후 처음으로 올리는 시제이고 보니 여충사 내를 가득히 메운 후손들의 감회가 새롭기만 한데. 세월의 저편에서 걸어나와 고려를 떨친 명장의 위세로 되살아난 문숙공. 그가 다시 만주 벌판에 서 있다. 때는 고려 예종. 여진족의 잦은 침략은 문숙공으로 하여금 마침내 30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정벌의 대장정에 오르게 한다. 노도와 같은 공의 진적은 두만강 건너 700리까지 여진을 대정벌, 천리 변경에 후성을 쌓게 된다. 수백 년 동안 잃었던 고구려 옛 강토는 만주 땅 성춘령 아래 세운 정계비로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후성을 다시 여진족에게 내어줌으로써 그의 공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는 고향인 파주 웅담리로 돌아온다. 상서대에서 독서와 낚시로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공의 성품에 탄복해 시종이 되기를 원한 여진 추장의 딸 웅단은 공이 죽자 그 슬픔을 흐르는 강물에 띄웠다고 한다. 파평윤씨 본관인 경기도 파주 땅의 교화. 이곳에서 교화 문중은 600년이란 세월 동안 뿌리를 내려왔다. 이른 아침부터 문중 어른들이 사당을 찾는다. 문중의 사소한 일까지도 어김없이 아뢰는 교화 문중 어르신들. 이곳 교화 향사는 세 분의 조상을 모신 불천위 사당이다. 사당 안 이들의 예가 각별한 걸 보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듯 싶은데,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어인일일까?
아니면 그전에도 세습자분들이 그좀 내 집에 와서 이걸 조상을 지낼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면 차 안의 대화가 그저 일상적인 얘기만은 아니었으니 이렇게 안 나와요. 조상의 산소를 찾아오지 않는 어느 후손의 이야기였다. 벌써 몇 대째 소식 끊고 살아가는 섭섭함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끝끝내 엇갈린 삶을 살게 하는 그 질긴 끈은 과연 어느 해부터 연유된 것일까? 때는 조선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 윤씨가 세자를 낳고 죽자 제2계비로 문정왕후 윤씨를 책봉, 경원대군을 낳는다. 문정왕후 동생 윤원영과 장경왕후의 오라비인 유님은 서로 왕의 외척이 되어 세력을 잡으려 하므로 조정은 유님이 중심인 대윤과 윤원영의 소윤으로 대립하게 된다. 인정 주기로 대윤 일파가 득세하나 재위 8개월 만에 승하. 12살의 명정이 보위에 오르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정치가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소윤의 윤원영은 유님을 비롯한 대윤 일파의 살림을 배제하기 위해 사옥을 일으키는데 역사는 이를 을사사화라 적고 있다. 그러나 소윤의 기반 세력이 되어주었던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윤원영에 대한 살인들의 상소는 계속됐고 결국 윤원영은 석탈관직당한 채 첩, 정난장과 함께 고향으로 쫓겨가니 이로써 20여 년에 걸친 윤원영의 세도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옛날이나 시방이나 우리 소윤의 영수 윤원영은 이곳 파주 땅에 묻혀 있다. 그렇죠. 한 종중의 부귀와 영화. 그러나 그 시절 속에는 같은 성씨로서 부끄러운 상처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엔 아직 짧은 시간이던가. 이번 벌초에도 산소의 주인은 자신의 후손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어른들의 수고로움을 받아야 했다. 있는 줄 알고 여기를 못 나타난다 이거야. 이거 참 일찍이 동방의 추로지향으로 불리울 만큼 예절을 알고 학문이 끊이질 않는 마을이 있으니 바로 니산 아래 자리 잡은 노종문중이다. 학문과 도덕, 문장과 절의로 이름난 노종문중. 팔송 윤흥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강서원은 300년 전 옛 모습 그대로 후손들을 맞고 그곳을 찾는 후손들의 예법 역시 옛날과 변할 게 없었다. 이곳엔 팔송뿐 아니라 그의 아들 문거와 선거, 손자층 네 분의 위패를 모셨으니 기실 노종문중사가 낳은 인물들임이 분명할 터였다. 명제 윤정, 숙정 당시 예론에 정통한 학자다. 그의 생전 집터, 청빈한 그의 삶을 말해주듯 어른 몇이 들어서면 여유라고는 없는 초려삼칸이었다. 유별난 것 시작으로는 찾기 힘든 윤중가의 유품들. 그러나 대물림 되는 것이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일까? 평생 욕심 없이 살다간 그의 청백리가 더욱 짙게 대물림이 될 것이다. 성리학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 당대 석학들에게 사사받으며 그 또한 일생을 성리학에 전념하니 퇴계 이후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는 명제. 노종문중은 문중의 규범과 범죄를 명기해놓은 중약과 후세 교육을 위해 350년 전 종학당을 세운다. 명제는 제2대 학당장이 되어
당시 형식에만 치우쳤던 교육 제도를 실학으로 해서 최초의 학교식 교육을 실시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도 진리 앞에서는 무색한 법인가. 가볼록에는 이산의 명제와 그의 스승 우암 송시열과의 회의 논쟁이 기록됐다. 그러나 우암이 죽자 3일 동안 복상을 하니 이는 논쟁을 떠난 제자된 도리였다. 무릇 선비된 자가 그렇듯 명제 선생 역시 권세를 경계하였으니 일찍이 여러 관직에 추천되나 모두 사임하고 18차례나 배수된 우의정 자리도 끝끝내 마다 한 분, 그를 두고 백의정승이라 부르든가. 그저 일생을 선비로서 살고자 했던 그의 삶, 그의 묘비에는 증사라는 글씨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치장되질 않았으니 어찌 후손들이 그의 삶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전남 한평군 해보면 일명 모평부락이라 불리우는 곳으로 문수공의 11세손 한림공 윤길이 터를 잡은 후 500년 넘게 뿌리를 이어온 파평윤씨 한성바지 마을이다. 오늘 수백사 중론을 얻기 위해서 제를 지냅니다. 모평부락 사람들이 제일로 중시 여기는 이곳 수벽사. 더욱이 그 중건을 위해 제를 올리는 날이니만큼 안팎으로 그 꼼꼼함을 두루 살피게 된다. 그로 각취 공작 전장제 작생 환시 상하. 제를 주관하는 이들은 멀리 광주에서 온 유사들이라 했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눔이 우리네 미덕인 만큼 주인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다. 수벽사는 중시조 윤관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북에 있는 정북사와 만뇌사를 찾아 취재를 들여왔으나 남북으로 나뉜 이후 모평 사람들은 1957년 수벽사를 세웠다. 오늘 이들은 그 중건을 위해 또다시 모인 것이다. 제사를 마친 후 제일 먼저 손을 타는 곳, 촌로 몇 분이 담장 위로 올라가 성취하는 기와를 내린다. 수벽사의 다시 태어남과 더불어 모평의 안녕을 기리는 이 가락 속에 정녕 조상도 함께하고 있으리라.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는 천장절 기념식과 상해사변 전승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졌다.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 축사가 낭독될 때 별안간 굉연한 폭음소리, 그리고 식장 안의 일대의 혼란. 이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겨냥한 대한남하의 서슬푸른 기계였다. 시작가와 총사령관과 가와바다 단장의 죽음을 불렀고 일본인 다수가 중상을 입은 상해 의거, 항일의 물고비를 고추잡은 이 사건은 수많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25세의 젊은 피로 조국 독립을 세계 만방에 떨친 매헌 윤봉길. 윤봉길 의사 의거 61년 되는 해, 충의사에서는 제사가 거행됐다. 그를 기리는 인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매헌 윤봉길, 그 또한 조국 독립을 외치며 부끄럼 없이 살다 간 파평윤 씨였다.
와의 만남. 그는 백범과 조국 독립을 위해 상해 의거를 준비하는데 거사 직전 백범은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김해산 집에서 윤군과 최후의 식탁을 같이 하였다. 밥을 먹으며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그 태연자약하니 마치 농부가 일터에 나가려고 넉넉히 밥을 먹는 모습과 같았다. 독립된 이듬해 윤 의사는 이곳 효창공원에 안치됐다. 매번 발길이 닿게 되는 이곳. 때마다 동생 윤남의 씨는 어떤 감회에 젖는 것일까? 조정에서 350년 전의 종학당. 그곳의 교육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 옛 것을 쉽게 잊고 사는 우리네 삶이고 조상 또한 그런 삶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해마다 문중 식구들은 이곳을 찾아 조상들의 덕행을 배우고 익히니 그것은 나이를 묻지 않는 배움이었다. 아직은 이곳의 교육이 따분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러나 다시 총학당의 문을 여는 날에는 아이도 지금 어른의 모습을 하게 되리라. 계셔서 젊었을 적에는 물론이고 저렇게 참 조정에 조상과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나이의 손주들을 앞세우며 찾는 조상의 묘소. 그러나 훈장 어른은 믿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 당신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게 될 것을. 이런 모습으로 파평윤씨, 그 문중사는 대대로 이어진다.